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4년 넘게 방송하면서 픽션만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논픽션을 다루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마스모토 세이토 네. 선생의 그 논픽션 작품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들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게다가 작품도 많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번역도 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면 네, 좋고요. 네. 근데 이번 픽션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리소설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게 논픽션하고는 거리가 이제 멀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작품은 특별히 이제 논픽션입니다. 예, 제목이 뭡니까? 예, 미스터리의 계보라는 책이고요. 미스터리의 계보. 예, 예, 이게 총 3편으로 짧은 단편 하나, 중편 2편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논픽션인데, 그렇죠. 픽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네. 예,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잘 봅니다, 저도. 그러죠. 저도 좋아하는데, 예,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그 프로그램처럼 다뤘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아주 추적하는 그러게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다뤘기 음,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허구가 아니고. 음, 그래서 아주 더 리얼하고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그러게요. 그 같습니다. 몰입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 물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어떤 픽션보다도 더 픽션 같은 넌픽션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언제 나온 책인가요? 예, 아주 오래됐는데, 이제 예. 1967년 8월 달에, 아, 67년이요? 예, 몇 년입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이죠? 50년이 더 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예, 54년 됐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68년 4월까지 음, 주간 요미우리라는 잡지에 이제 연재가 됐고요.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책에는 3편이 실려 있는데 네. 5편이 연재가 됐어요. 그 일종의, 마스모토 세이초가 르포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정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음, 5편의 연재 중에서 3편만 세 편만. 단행본으로 아, 1971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단행본, 단행본 출간도 50년 전이에요. 딱 그러네요. 우리나라 언제 나왔습니까? 예, 한참 후겠죠. 네. 2012년 5월 달에 음,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음. 나왔고요. 근데 이게 완전 구닥다리 얘기 같은 느낌은 안 드는 모양이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67년에 쓰여졌다면 50 벌써 한 3-4년 된 건데 그러죠. 그럼 예, 그 이전의 사건을 요때 쓴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예. 1900년대 초반, 중반 아, 그래요? 사건인데, 그래도 사건이 중요하지, 그 세월이 지난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워낙에 마스모토 선생은 이 글을 잘 실력이 쓰잖아요. 대단하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워낙 재밌습니다. 그럼 미스터리의 계보 여기에 3편의 논픽션이 들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설에 있어서도 탁월한데 이 마스모토 선생은 네. 역사서나 논픽션 분야에서도 아주 탁월하고요. 음.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데도 대단하지만 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음. 재밌게 이 글을 써서 아주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재주가 뛰어난 분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특이한 사건, 음음. 3가지를 가지고 와서 네. 아주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각각의 사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추적하고요. 음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역사책에서 사건을 기술하는 것과 같이 아주 몸이 건조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음. 마치 그 당시 현장에 저자가 있었던 것처럼 구성을 해요. 아. 그래서 소설 같아요. 꼭 음. 소설같이 주인공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건 조사를 하는 형사같이 이렇게. 음. 그래서 이 독자들도 그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느껴지고 몰입하게 돼서 아주 재미있는
그 논픽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스터리의 계보에 나오는 논픽션 그 세 사건, 그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뭐 너무 그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네. 뭐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책은 지금 일반 편으로 다루고 바로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편으로 그 세 작품 중에 하나는 다루시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새 작품이 아주 특이한데 음흠. 그 첫 번째 전골을 먹는 여자라는 이제 작품은 그 스포일러 편으로 다음 시간에 아, 다루려고 하고요. 전골을 먹는 여자. 예, 예. 이게 43쪽짜리 아주 단편 소설 같은 이제 논픽션인데 네. 이게 짧기 때문에 그 네. 스포 편을 다음 시간에 들으셔도 좋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좀 흔히 듭니다. 저희가 단편집을 얘기할 때는 들으셔도 괜찮다. 왜냐면 하나만 다루니까. 맞습니다. 예. 예. 요건 이것도 좀 뭐, 비슷해요. 예. 네, 논픽션이긴 합니다만 한 편만 다룰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전골을 먹는 여자는 이제 언급을 이번 시간에는 안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사건하고 세 번째 사건을 좀 네, 설명을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예. 그 두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의 진범인데 이거는 이제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평범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아주 어, 사법부의 병폐를 아주 고발한 그 예. 논픽션이고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예, 유명합니다. 네. 다나카 하루 사건이라고 아, 예, 아주 유명한데 음, 요것을 바탕으로 그 권력에 의해 무고한 죄가 아주 날조될 수 있다는 아주 공포를 지적한 아주 지극히 예. 그 마스모토 선생다운 작품이고요. 그러게요. 뭐 이게 일본에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전 세계가 뭐 다 있었다고 이제 음, 보여지는데 네. 이 사건의 도입 부분이 이렇게 재밌게 시작합니다. 살인 사건은 마을 어귀의 석탑 부근에서 1915년 4월 29일에 일어났다. 30일 이른 아침에 석탑 부근을 지나가던 통행인이 살해당한 여인을 발견했다. 죽은 여자의 나이는 26살로 한눈에 봐도 여염집 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근처에는 찻집과 요리집이 즐비했다. 여자의 화장과 복장으로 미뤄봐 그쪽 계통에 물장사를 하던 여자의 있음을 짐작했다. 경찰의 검시 결과 예리한 칼로 목을 찔러 생긴 상처가 치명상이었다. 옷을 벗기자 음부에 칼로 벤 상처가 5군데나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이런 곳에 칼을 대지 않는다. 치정에 의한 범행 행위 분명하다고 느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곧 밝혀졌다. 근처에서 모래찜질장을 운영하는 다나카 하루였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됨과 동시에 범인의 윤곽이 가려진다. 그녀에게는 다카무라라는 정부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가 범인일 듯 싶었다. 예,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네. 그 다카무라를 이제 잡아들이죠. 음, 근데 이 남자가 아주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였어요. 음, 그래서 살해당한 하루와도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남자였고요. 네. 이 다카무라의 복잡한 여자 관계에 질린 하루가 헤어지자고 처음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음, 이 다카무라는 시칼을 휘두르면서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위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카무라에게는 하루를 죽일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후의 전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간단한 사건으로 여겼다. 피의자인 다카무라도 경찰서에서 자백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백은 시체의 해부 소견과 현장 검증과 일치했다. 다카무라라는 자는 하루의 여동생에게도 손을 대는 등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그 문제로 하루는 헤어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다. 다카무라는 하루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했다. 하루는 폭력이 무서워서 다카무라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카무라는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 4월 29일 밤늦게 술에 취한 나는 퇴근하던 길에 그녀에게 들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쌀쌀맞게 굴면서 냉랭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화가 났고 나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하루의 얼굴을 한 대 갈기자 하루는 너한테 맞을 이유가 없다. 나도 이제는 모시는 분이 생겼다. 라고 말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루가 사람 살려 하고 외치며 밖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겨드랑이로 목을 조르며 가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옆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손을 풀어주자 하루가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제 얘기를 큰일 났군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하루의 숨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발길이 뜸한 틈을 노려 서둘러 바다에 던져버릴 작정으로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안은 썰물이라 물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을 바꿔 마을 어귀의 비석 근처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칼로 여자의 음부를 두서너 번 베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큰일이다 싶어 목도 찔렀습니다. 그리고 사찰 헛간에서 던문짝을 가져와 시체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예. 소설, 요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예, 진술했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스포일러 편에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일반 편에 다룬 이유가 네, 이게 사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후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이 다카무라가 재판정에서 그의 범죄를 아주 전면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음. 이제 아, 여기까지만 떡밥을 그러니까 던지고 전면 부인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더 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아, 벌어져요. 요건 다나카 하루 사건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예, 아니, 하필 이름이 하루라서 예. 하루는 뭐 이러니까 어느 날 같잖아요. 이틀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건가요? 예. 이 세 번째 사건은 어둠 속을 내달리는 엽총인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예, 아주 그 제목을 또 잘 지었는데, 1938년 오카야마현 쓰야마 지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네. 21살의 청년이 하룻밤에 무려 30명이나 살해한 이 사건이에요. 하룻밤에 30명이요? 예. 이 사건이 아주 일본 범죄사에서 충격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고요. 1938년도면 글쎄요, 뭐 엽총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관총 난사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들고 다녔고 여러 개를 들고 다녔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목만 엽총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사건 관련 르포를 담당하는 편집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랭킹을 매긴 적이 있는데, 아이, 별걸 다 랭킹을 매기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쓰야마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아, 쓰야마 지방에서 발생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많은 추리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작품 두 가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 그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작가, 아주 유명한 아주 레전드급 작가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예, 듣는데. 근데 이분이 요코미조 세이시, 예, 팔묘촌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팔묘촌. 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아, 읽어보셨을 그렇습니까? 텐데,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네, 그리고 또 시마다 소지라는 이 작가도 아주 유명한데, 네. 이 작가의 용화정 살인 사건. 저 이건 읽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이것도 그 이 사건에서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고요. 그렇군요. 이 시마다 소지도 그 다작한 작가인가요? 다작한 작가죠. 네, 요코미조 세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이 요코미조 세이시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네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제가 예. 책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교수님, 히가시노 게이고만 왕덕후가 아니시군요. 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진짜 양파 같으세요.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새로운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아주 좋아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나이 들면 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 올라가죠.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예. 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렇게 원래 다큐로 그 받아들였네. 나중에 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그런 유머 많거든요. 왜 예. 우리 아빠는 맨날 예. 동물의 왕국만 보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정말 좋아요, 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보이죠.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작품 속에 모티브로 등장을 했는데 마스모토 세이처는 이거를 논픽션으로 다룬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자비한 청년이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하룻밤에 벌였는지에 대해서 그런 네. 이야기를 살인을 벌인 날 밤에 아주 구체적인 현장을 시간대별로 마치 영화처럼 구성해서 이게 들려주는데 엄청나게 이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비슷한 게 벌어졌죠. 아,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그 1982년 4월 26일에 아,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네.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어졌고,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사건 다 이 시골에서 하룻밤에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킨 사건이었고요. 예. 우순경 사건의 경우에는 무려
62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62명이요? 62명이요. 이 쓰야마 어. 사건의 2배가 넘죠.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리고 순경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살해 동기가 어처구니 없어요. 음. 이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또 까먹고 해서 이번에도 또 찾아봤는데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우순경이 낮에 낮잠을 자는데 그 동거녀가 네. 우순경의 몸에 앉은 파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딱 때리면서. 음. 근데 그때 이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때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순경이 동거녀를 폭행을 했고 이 사실을 안 동거녀의 남동생과 이제 좀 있다가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경찰서에 있던 총과 수류탄을 갖고 나와서 여러 마을을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아. 62명이나 죽이고 자폭을 했어요. 야, 62명.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건이군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최단 시간, 최다 살상 기록인 그 쓰야마 사건의 기록을 깼다고. 뭐 이런 걸 또 뭐 기록을.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기록은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었어요, 이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등재하지 않게 됐고. 그 기네스북도 정신 빠진 거지, 그래. 이런 거를 그렇죠. 뭘. 예. 근데 이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까지는 됐는데 뭐 때문에 기록에서 빠졌냐면은 네. 이 기록이 또 깨집니다.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이것도 이 경찰로 위장한 극우주의자가 벌인 살인 사건인데 이때는 76명 있었거든요. 단시간 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은 더 이상 이 기록은 이제 등재하지 않는다고 이때부터. 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그러죠. 이걸 기록으로 등재가 되면 기록을 깨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예. 좀 좀 이상하게도 예. 저는 그 몸에 앉은 파리를 어떻게 손으로 잡았을까 거기에 관심이 좀. 파리채가 아닌 그 손으로 그걸 잡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운동신경인가요? 그러게 젓가락으로도 잡고 그러던데. 그건 이제 쿵호 영화에서나 그런 거고. 예. 교수님,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논픽션 작품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 또 출간돼 있기 때문에 하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일본의 검은 안개라는 책이에요. 전 이거 드라마로 봤는데. 맞아요. 예, 드라마로 드라마로 여러 개. 봤어요, 이거.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되게 오래된 1960년대 이제 문예춘추에 연재된 건데 네. 이 2권으로 모비딕에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됐습니까? 그럼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이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패전 뒤에 1945년 패전 뒤에 일본이 미국에 점령되었던 시대에 아주 참으로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이때 일어난 12개의 아주 괴이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미해결로 남아있고 모두 묻히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마스모토 선생은 이 미해결 사건들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서 네.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사건에 참신한 가설을 세워서 추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아주 사실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논픽션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아주 간결한 문체로 써내려갔는데 굉장히 이 책이 이제 일본에서 유명해졌고 그 책의 제목으로 쓰인 검은 안개라는 단어가 아주 일본에서도 뭐 지금도 쓰일 정도로 유명한 단어가 됐고요. 이게 이 펜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정말로 엄청나요. 특히 마스모토 선생은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12장에 총 12개 중에 마지막 장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의 이상한 전쟁, 모략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인데 이 6.25 전쟁의 남침설, 북침설을 가지고 아주 논픽션으로 보면 아주 뭐 특이한 한국과 관련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북침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저 미스터리의 계보로 돌아와서 이 책 뒤에 실린 역자 후기하고 또 평론가 서평도 무척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역자 후기는 보통 흔히 실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평론가 서평도 이제 실려 있는 책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통 그 평론가 서평이라면은 일본 책이니까 일본 평론가가 쓴 서평을 이제 번역한 것이 주로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책은 그 한국 평론가가 직접 쓴 서평이 실려 있어요. 그래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음. 서평이 아주 훌륭해요. 네. 그 앞에서도 마스모토 세이조 선생 할 때 한번 소개했었는데, 예. 그 조영일 평론가라는 예 글인데요. 음. 이 마스모토 세이조 걸작 단편 컬렉션이라고 음. 이제 3권짜리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는 굉장히 긴, 뭐 한 음. 7, 80페이지 되나? 하여간 네. 그렇게 긴 마스모토 세이조의 문학에 대한 평론을 실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도 미스터리 개별도 아주 좋은 어. 그 서평이 실려 있어서 좀 소개해 주시죠. 평생 방대한 양의 추리 소설을 써온 세이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악마적 범죄자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즉 그가 그리는 범죄자들은 천성적으로 범죄적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같이 정상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본의 아니게 짐승의 길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그의 추리 소설에서 동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누구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것이 그가 말하는 동기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이초의 관점에서 30명을 하룻밤에 죽인 스야마 살인 사건의 범인과 같은 살인자는 소설의 소재로서 부적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코미조 세이시나 시마다 소조는 역으로 이 사건을 좋은 소설적 소재라 생각했고 각기 그와 관련된 소설을 썼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서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은 소설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좋잖아요. 네. 근데 마스모토 세이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이한 거를 이렇게 소설로 쓰는 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아주 엽기적인 거는 그냥 논픽션으로 아, 썼다라고 하는 아주 그 좋은 관점의 서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마스모토 세이조는 일상파라고 이제 저는 막 이름을 짓는데, 아, 이건 교수님이 지으신 별명이죠. 예, 예. 그 아마기 고개하고 2층의 천국 우리가 앞에서 아, 이 다뤘었죠. 단편 아, 다뤘었죠. 다 걸작들이에요. 걸작이죠. 근데 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죠. 예. 근데 겪었던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음. 아주 재밌게 이게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평범한 우리들 독자들이 더 몰입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 재주를 가진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가 그러면 이 논픽션 작품들도 많이 썼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역사서도 썼고요. 아, 하여튼 뭐 1000편을 썼으니까 1000편을. 그러니까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재주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걸 좋아하고 글로 모토가 옮기고. 예. 맞습니다. 모토가 공부하면서 쓰고 쓰면서 공부한다. 아, 이 저 얘기가 이분이 이제 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마스모토를 이렇게 좀 친근하게 그냥 모토라고만 부르는 줄 알았네요. 예. 딱 이분의 삶의 모토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마스모토를 그냥 친근감 있게 모토라고 표현하신 줄 알고. 이거 거의 아재 개그 수준인데요. 아니에요. 저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무심결에 나와 버렸나 봐.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쓴다. 아, 왜냐면 학력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그래요. 졸업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그 신문사에서 신문사에서 아주 조금 이렇게 뭐 사환 비슷하게 일을 그렇죠. 하고, 예. 뭐 그런 하고 뭐 굉장히 사원까지는 고생을 많이 아닌데 하셨던. 아주 뭐 고생 많이 했고 열등감도 많고 그렇기 그러게 때문에 말이죠. 예. 굉장히 공부를 이제 평생에 공부하면서 네. 썼던 분입니다. 저도 마스모토 세이초의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이거 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교수님 끝으로 미스터리 계보 총평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 좀 기약을 해보죠. 이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고 아주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스터리 계보에 나오는 새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작가가 소설뿐만이 아니고 논픽션 분야에서도 얼마나 탁월한지 다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1900 미스터리의 계보에 실려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전골을 먹는 여자예요. 예. 전골을 먹는 여자. 스포일러 편입니다. 함께 해보죠. 1945년 8월 전쟁이 패전으로 끝난 같은 해의 10월의 어느 날 일입니다. 일본의 군마현에 위치한 마을인 시모니타 경찰서 관내의 주재소에 근무하던 가베 순사는 산골짜기 마을인 호시오 마을의 호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습과 전쟁 중의 이동으로 뒤죽박죽이 된 호적을 새롭게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이 조그마한 마을에는 겨우 20가구 정도가 드문드문 집을 세우고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가베순사는 한 집 한 집 호적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읽고 날품으로 먹고 사는 아사키치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허물어져가는 오두막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자 지붕 위에 외벽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가시가 낀 들풀이 잔뜩 일어난 다다미가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을 뿐 살림살이는 거의 없었어요. 아사키치는 약간 전응인데다가 게을렀어요. 날품팔이로 연명했지만 매일 일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요. 아내인 아키코는 33살이었고 아사키치와 결혼할 때 전 남편에게서 낳은 자식을 셋이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1945년 10월의 어느 날 그들의 집 앞에 도착한 가베순사는 언제나 집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도라라는 딸이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도라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벽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살인데 몸은 어른처럼 풍만했어요. 가베순사가 다 기울어가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영양 부족으로 얼굴이 파르스름해진 아키코가 마중을 합니다. 그녀로부터 그간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가베순사는 딸 도라가 안 보인다고 무심결에 묻자 아키코는 멍청한 얼굴로 지난 8월 5일 친척집에 갔다가 공습으로 불에 타 죽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키코의 표정에는 슬픈 기색이나 불쌍하다는 기색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딸 도라는 아키코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 아니라 남편 아사키치의 전처 자식이었어요. 소문으로는 아키코가 의붓 자식인 도라를 미워하며 들볶았다고 합니다. 8월 5일 공습으로 근처 마을 주민 상당수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이들 부부가 도라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데는 이들이 전응이었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3가지밖에 셀 줄 몰랐고 글씨도 몰랐어요. 가베순사는 이 집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집은 단 2집밖에 없었는데 아사키치 집이 그 2집 중 하나였어요. 가장인 아사키치는 생활보조금을 받는 즉시 닥치는 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민생위원이 보조금을 필요한 만큼 조금씩 지급하고 있었어요. 아사키치는 전응하고 게을렀고요. 아내인 아키코도 지적장애가 있어서 게을러 빠진 남편을 묵돋거나 나무라는 법이 없었어요. 의붓 자식인 도라를 포함한 4아이들 사이에 멍하니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사키치는 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식량도 대부분 자기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이들은 주변 마을 사람들이 빌려주는 약간의 식량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갚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가베순사는 일단 도라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워낙 무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대신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베는 이웃집에 들러 도라가 언제부터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대답이 이웃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도라가 안 보이게 된 것이 2월경부터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도라가 폭격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8월이었어요. 가베는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다른 집에도 물어보았어요. 2월경부터 안 보였다는 같은 대답이 다른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가베는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무래도 수상쩍은 데가 있어서 아키코를 주제소로 호출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추궁하자 아키코는 실은 도라가 폭격으로 죽은 게 아니라 8월쯤 병에 걸려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시체는 앞마당에 묻었다라는 의미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만한 진술을 끌어내는데도 문답이 한참을 오갔어요. 이 말을 들은 가베순사는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상관인 경부보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경부보도 놀라면서 부부 2사람을 다음날 불러서 형사 입회하에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인 아사키치를 조사했는데 그는 도라가 친척집에서 공습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아키코에게 들었다면서 죽었을 거라며
남의 말 하듯 진술했다. 다음으로 아키코를 취조했다. 아키코는 취조에도 별로 주눅들지 않고 도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마당에 묻었어요. 라고 진술하며 어디까지나 영양실조에 의한 병사라고 주장했다. 경보부가 1시간가량 조사했지만 아무래도 도라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것 같았다. 아키코가 살해한 후 매장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동숙한 형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당신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 도라는 왜 죽였어? 라며 갑자기 고함을 쳤다. 머리에 문제가 있다지만 아키코의 표정이 금방 변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형사는 재차 윽박지르며 다그쳤다. 아키코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하다가 대답했다. 먹었어. 경부보와 형사는 먹었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다. 상대는 지능이 낮은 여자다. 뭘 말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둘은 되물었다. 먹었다니 뭘 먹었다는 거지? 도라를 먹었어. 아키코는 당혹스러운 투로 자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조하는 쪽에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갔는데 그 작품 속에서 이제 그 2월 달에 아키코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2월에 추위가 한창인데 아키코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웃집에서 이틀 전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물을 받은 다음 날부터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으른 남편은 날품 일을 하러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겨울에는 일거리 자체도 적었어요. 쌀과 보리는 열흘 전부터 단 한 톨도 구경하지 못해서 강냉이죽과 무를 삶아 먹었어요. 도라는 이웃에서 쌀을 훔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설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적도 있었어요. 남편 아사키치도 먹을 게 보이면 아내와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혼자 먹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2월 26일의 추운 아침이었어요. 아키코가 일어나 보니 간밤에 먹다 남은 무 된장국이 깨끗하게 비워져 냄비에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사키치가 아침에 몽땅 먹어치우고 나가버린 것이에요. 아키코가 힘없이 앉아 있는데 나중에 깬 아이들이 엄마 먹을 것 좀 줘, 배고파 죽겠어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키코도 이틀 전부터 먹은 게 없었습니다. 굶주린 그녀는 날카로워졌어요. 툭하면 먹을 것을 꾸었기에 이웃들은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에서도 간밤에 이것뿐이야 라는 쓴 소리를 들었어요. 아키코는 한 번씩 야채 같은 것을 훔쳐온 탓에 적잖이 이웃으로부터 미움받는 처지이기도 했어요. 아키코가 어리나간 채 앉아있는데 몸만 큰 도라가 배고파 죽겠네 먹을 거 없어 하고 볼멘 소리를 냈어요. 아키코는 갑자기 도라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라가 먹는 양은 다른 아이들의 2배였습니다. 낮은 지능은 다른 가족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커다란 덩치 도라가 아이처럼 먹을 것을 조르는 것을 보고 아키코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점차 부풀어 올랐어요. 아키코는 9살이 된 딸과 아들 둘을 밖에서 놀고 오라며 내보냈습니다. 새 아이는 아키코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새 아이를 억지로 내보낸 아키코는 겨울의 황량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나무를 주웠어요. 20분쯤 지나 산을 내려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도라 혼자 꾸벅꾸벅 졸며 엎드려 있었어요. 아키코는 뒤에서 도라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위험을 직감했는지 도라는 겁에 질렸어요. 엄마 미안해. 도라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면서 비실비실 도망치려고 했어요. 뒤에서 도라를 끌어안은 아키코는 근처 찬장으로 도라를 밀어붙였습니다. 찬장에는 문이 없었고 1m 높이의 선반이 달려 있었어요. 아키코는 선반 위에 도라의 턱을 괴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내려 눌렀어요. 도라는 손발을 파닥거렸지만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 그치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나 도라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키코는 도라의 시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책 속에는 이 시체 처리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좀 너무 리얼하고 잔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아주 또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아, 이거 됩니다. 교수님이 이걸 생략하실 정도면 정말. 아유, 그럼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 아키코는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무를 이용해서 전골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을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조금 남은 간장을 넣었다. 새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키코는 피를 처리했다. 아이들은 냄비에서 끓는 고기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소고기냐고 제일 위에 사내 아이가 물었다. 일대에서는 소고기를 많이 생산한다. 아키코는 소고기는 아니고 염소고기라고 대답했다. 양이 많아 넷이서 다 먹지 못했다. 저녁에 돌아온 아사키치가 느릿느릿 돌아왔다. 잽싸게 고기 냄새를 맡은 아사키치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무슨 고기냐고 아사키치도 물었다. 아키코가 염소고기라며 짧게 대답했다. 아는 사람을 고깃간에서 만나 얻어왔다고 설명했어. 이 근처는 소의 밀도살 또한 흔했다. 그날 밤 다섯 식구는 전골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다. 고기로 배를 채운 아이들의 배가 불룩했다. 아키코도 실컷 먹었다. 아키코는 아사키치에게 고기를 권했지만 아사키치는 속이 안 좋다며 전골에 젓가락을 가져가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진 것처럼 찜찜한 표정으로 열심히 고개를 집어먹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키코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흘끔흘끔 탐색하듯이 살펴보았다. 전골잔치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되었다. 예. 이런 이제 충격적인 그 전개가 되고, 이제 배경은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경찰로. 이 경찰서에서는 도라를 삶아 먹었다는 아키코의 자백을 듣고도 경부보와 형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결국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무렵으로 산과 숲이 불타오르는 듯 오르는 듯 했어요. 일행은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경사면을 올라가자 오두막집 앞에 주재소의 가해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키코의 집은 돼지우리 같은 허술한 집이었어요. 더러운 찬장 말고는 세간이라 부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황량하기 그지없는 집이었어요. 경부보와 형사들이 집 마당에 나와 아키코가 자백한 주변을 파보자 백볼이 된 수족이 나왔어요. 뼈 마디에 톱으로 켠 흔적이 여러 줄 새겨 있었습니다. 냄비는 안쪽 흙마루 구석에 숨겨놓았어요. 그 옆에는 범행에 사용한 톱과 식칼이 있었어요. 다음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나카지마 씨에게서 직접 들은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장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그 사건은 하도 희한해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내가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도 공기가 냄비에 남아있더군요. 그날 본 건 구부러진 무릎이었는데 통째로 냄비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고 절단된 수족은 무척이나 더러웠습니다. 흙이 묻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거지에게서나 볼 수 있는 때투성이의 더러움이었습니다. 범인인 아키코는 위축된 데가 없이 항상 실실 웃고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자백과 증거가 나온 이상 아키코의 취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요. 남편인 아사키치도 조사했지만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친딸이 먹혔다라는 말을 듣고도 딱히 슬픈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공판에서 아키코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변호사는 피고의 지능이 낮으므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키코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고요. 그녀가 출소했을 때 남편은 사망하고 없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아, 이건 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네요. 끔찍하고 뭐 소설보다도 더 아주 뭐 그러게요. 끔찍하고 뭐 그, 엄청나죠. 그 어느 픽션보다도 더 픽션 같은 넌픽션인데 이게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의 논픽션 미스터리 계보에 실려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 전골을 먹는 여자. 스포일러 편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15년 후에 그 복역을 하고 나와서의 상황까지도 지금 사실 취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마치 교수님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 사건 현장에 마스모토 세이초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 세세하고 또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재미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재미라 그러기는 좀 예, 매우 그렇고. 끔찍한데 이게 또 맞아요. 전쟁 직후 아닙니까? 예, 뭐 어떤 뭐 시대적 참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음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흥미로운 작품을 들었다 이런 거보다 아주 마음속에 너무 찜찜한데요. 아주 묵직하게 그냥 좀 끔찍하게 다가오는 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이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한 네, 에피소드가 주어지는 게 예,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맞아요. 예. 네. 마스모토 세이초가 1000작품 이상을 썼죠. 예, 네, 맞아요. 또 교수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작가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많이 다룬 분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이외에 맞습니다. 손으로. 네. 네,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미스터리의 계보 지난 시간에 1번 편에 이어서 오늘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 했습니다.